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글자로 답했습니다. 국가폭력.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SNS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도 입장문까지 따로 냈습니다. 자, 앞선 세 번 소환 조사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격앙을 미리 준비한 듯한 모습도 어제 포착이 됐는데, 아, 그래요? 이 어제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진 게 어제 조간 보도였거든요. 이 대표 측이 한동안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별다른 답을 내놓질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먼저 SNS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폭력이라는 단어를 먼저 올렸고요. 그 후로 한 30분쯤 뒤에 이 대표의 입장문이라고 하면서 위기의 윤석열 정부가 또 이재명 죽이기를 한다, 이런 취지의 강력한 반발 메시지를 대변인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대변인이 그냥 입장문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저렇게 백브리핑을 자처하고 가려다 말고 예. 다시 돌아서서 얘기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특히나 이제 배임 협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소명을 좀 직접 설명해달라 이렇게 물으니까 저렇게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요구했던 국가 소지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대통령의 요구로 한 건데 그게 과연 특혜라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식품연구원이 있던 이 분당 백현동도요, 산 밑에 있습니다. 그 땅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번이나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났겠죠.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한 15층, 요 정도 중층 아파트 지어주게 해줬다는데 왜 여기만 25층, 초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이른바 종상향을 4단계까지 해줬냐는 겁니다. 잠시 뒤에 그 문제는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환이 지금 통보가 됐는데요. 언제 어떻게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17일, 이제 오늘 17일 목요일에 출석을 할 것으로 통보가 검찰에서 됐고 이재명 대표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원래 이번에도 이전 세 차례 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제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려다가 일정이 결국에는 없는 목요일을 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게 되면요, 그 뒤로 닷새 이후에 22일에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이 있죠. 이 이전 부지사 진술에 따라서 이 대표가 또 소환 조사를, 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그리고 또 이번 백현동 건과 묶어서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이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시기를 이렇게 17일로, 그러니까 대북 송금 공판이 있기 직전인 17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자령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일단 짧게요. 당 대표를, 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한다. 검찰이 뭐 혐의 몇 개 안 갖고 있는데 소환부터 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다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때 소환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뭐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 보면은 수사의 마지막에 딱 한 번 소환 조사하고 그 이후에 바로 영장 청구하거나 이런 식의 수순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 없고 정치적으로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딱 한 번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쌍방울이랑 같이 아마 수사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건이 파행을 맞으니까 그걸 기다리기엔 너무 늘어진다 해서 아마 요번에 부르고 쌍방울에 대해서는 끊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소환했을 때 이미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그 수사는 그냥 수순상으로 한 거지 거기서 뭐 대단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니까 비로소 이재명 대표로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 이미 갈 수 있는 건 충분히 나왔고 아하. 그래서 이제 전 단계에서 정진상 이제 실장을 불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이제 영입이 되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자, 협박 때문이다. 협박 때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성남시장은 협박을 받아서 국토부가 하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그 문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 대해서 국토부 요청에 성남시가 응할 의무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한 문서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도시계획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어떤 종사용도 가능하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공문까지 내려줬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근거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종상향 4단계나 해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지 법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요. 빨리 가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계속 국가폭력이니 뭐냐면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반드시 증명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들어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협박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니까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공문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박이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거짓말이고 누명 뒤집어 씌우기다. 자, 결국 이 사건은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이 말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됐고 결국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엄중한 사안입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표현상의 차이일 수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여러 경로로 성남시에다가 이거 빨리 팔으라고 재촉을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의 간부들에게 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저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저렇게 뭐 일종의 그 압력일까요? 뭐 이런 걸 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뭐 표현할 여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4단계나 상향한 것,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해당 토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성남시와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은 R&D 촉진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R&D 촉진지구는 준주거지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R&D 건물이 마지막에 지어졌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성남시 그걸 지역 기부채납 전체. 받았나요? 그거는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종이라는 갑자기 이제 4단계를 뛰어가지고 그 이득이 어디로 귀속됐습니까? 성남시로 귀속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그걸 뭐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국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고 그 국가에서 성남
시가 아닌 국가에서 그걸 이제 민간업자에게 이제 불화를 해가지고 예. 민간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나치게 성남시 시장의 잘못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몰라 뭐 명백한 거죠. 어떤 업자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커넥션이 나오면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정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기회 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4단계 종상향으로 국가가 이득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시행사하고 김인섭 씨가 이득을 봤죠. 천문학적인 이득을 민간업자하고 브로커가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소도 돼 있고 구속도 돼 있으니까 그걸 단정해가지고 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농단이라는 얘기, 결탁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게 직결되는데 협박이란 단어가 굉장히 선명하니까 헤드라인으로 나오니까 지금 그 단어 하나가 문제되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는 이 사건을 제대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장에 내 있는 거는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방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안 따르면 직무유기가 문제된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발언 전체가 다 허위라는 것이고 협박인지 아닌지 어떻게 느꼈는지 요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명확한 편입니다. 자, 이게 협박이라면 당시 국토교통부가요 성남시에만 왜 식품연구원 그 이전하겠다는데 그 좀 빨리 팔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28곳 지방자치단체를 다 협박한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죠. 2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4단계 종상향은 여기가 유일해요. 백현동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현동도 2단계도 못 올려준다 그랬다가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오니까 4단계 종상향이 됐는데 이게 법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면 다른 지자체도 다 따랐겠죠.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거에 따를 의무가 없으니 따르는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문제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은 그 발언 전체가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상으로도 따를 의무가 없고 협박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법부터 시작해서 법에 따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이니까 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도 허위 사실 주장에 연결되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반론 차원에서 이게 이제 백현동 그 아파트 자체에 논란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배임 또는 뭐 뇌물 이런 걸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다.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국가가 그 사종 상향의 이득이 국가로 귀속이 일단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민간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 민간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으로 하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데 준주거 지역이 되면서 면적은 좁아지고 그 대신에 높이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옹벽 아파트 나중에 나오겠지만 옹벽 아파트 같은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이득이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소신대로 또 법에 성남시와 경기도의 기본 계획대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시 보냈다는 공문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가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성남시에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이 성남시가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성남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런 답을 받은 겁니다. 또 성남의 상위 계획에 저촉이 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도 했는데 이 당시 국토부에서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을 돌렸습니다. 이거는 성남시가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과 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문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2단계만 종상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동안 안 해주다가 15년도 4월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4단계를 해주는 거예요. 4단계. 그럼 왜 2단계에서 4단계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2단계도 안 해주다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옹벽 아파트 아닙니까?
옹벽은 15m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보면 50m짜리예요. 거기가 제가 그 아파트 짓기 전에도 여러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거기에 그게 올라왔을 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50m 되는 옹벽을 쌓으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시장에게 예. 무엇이 있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받은 게 없지 않냐, 커넥션이 없지 않냐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니 커넥션이 있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가 어떤 검찰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지금 식품연구원에서 이종으로 아니 그 매각 대상인 부지의 기관이 왜 이거를 뭐 2종을 해달라, 3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를 넓게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원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종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자도 처음에 2종으로 추진을 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 그때 반려를 해서 안 해줬었어요. 안 해주다가 갑자기 4단계가 튈 때는 김인섭 씨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계획과 이재명 대표의 소신에 따라서 하고한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왜 혁신도시법 적용도 안 되는 그 법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 그래서 했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라고 핑계를 대십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바로 김인섭. 그동안 안 풀리던 이 문제가 그렇게나 반려를 하던 이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다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등장에 따라 이 상황은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나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110 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자, 일단 김인섭 씨가 지금 이 사건과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진상 실장과는 좀 어떤 관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인섭 씨는 처음부터도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서 선대본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도 했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 허가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김인섭 씨를 통하면 허가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지금 아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2단계 올려달라는 업자들이 많은데도 여태까지 안 되다가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제 시행사 쪽하고 이제 붙으면서 갑자기 4단계 종상향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인섭 씨 없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수사를 해보니 김인섭 씨가 내가 이제 200억 받으면 100억은 두 사람한테 간다. 이러면서 지금 돈을 받은 것까지도 수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하지만 검찰의 소환에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빼든 카드 바로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바 아닙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제4차장 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1부 부장검사,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3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좌표 찍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당의 대변인이 저 국회 소통관에서 저렇게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사 진행을 압박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혐의는 말이죠. 당대표로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일이에요. 당대표 직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당대표라는 현재 당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검사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압박을 한다. 소위 말해서 좌표 찍기라는 거가 되겠죠. 일부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극렬 지지층이 또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쫓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그럼 그 검사도 사람인데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겠어요. 지금 그거 노려서 수사 진행을 막고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비겁하고요. 이런 일 글쎄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리가 많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37회나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런 현저한 불공정이 있고, 또 이제 뭐 피사실 공표 같은 그런 검찰의 문제가 일상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저렇게 이제 당 대변인이 또 검사를 저렇게 일일이 호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검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조직의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차라리 이제 법정에 가서 법의 논리는 논리로, 팩트는 팩트로 법정에서 당당하게 이제 진실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가 뻔뻔하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대비리 의혹의 당사자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마치 자신이 진실을 밝히는 투사라도 된 양 구구절절 볼멘 목소리를 전하더니 SNS에 국가폭력을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소환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이제 전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반응을 보면 영장 청구될 것이라고 가장 확신하는 게 민주당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국가폭력이라는 것도 그냥 정치적으로 수사로 그냥 내거시는 건데 맞지도 않아요. 예전에 수사에 대해서는 또 뭐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 막 거론하시면서 자기가 그거랑 뭐 동일시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폭력이라는 게 그 몇십 년 전에 독재 정권이나 이런 때 있었던 얘기를 또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냥 정치적 수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다 정말 허망하다고 느끼는 게 이정근 씨도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웃으면서 자기 결백하다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실토하면서 지금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관석 의원도 조작수사, 민주당도 조작수사 그랬는데 지금 영장 발부 딱 되니까 조작수사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허망한 얘기는 법원 판단까지 가면 그냥 다 자연히 판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불거집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수사 중에 이재명 당시 이제 시장 명의로 돼 있는 전화기가 6대였고요. 그 정진상 전 비서실장의 명의로 돼 있는 휴대전화가 7대 가량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썼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호텔 정자동에 호텔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백현동과 비슷하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번호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비서실장이 공직에 있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5대 이상 6대, 7대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진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번호가 특정이 됐다는 게 번호를 알게 되면 이제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을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어떤 핸드폰으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핸드폰은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만 이제 그 통신 기록 조회 자체를 한 1년 정도 뒤가 지나면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요. 아마 그 시기 같은 것들은 조금 조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그 그래픽으로 좀 다시 볼까요? 전화 하나 쓰는 것도 아유, 지금 전화비 아까워. 지금 뭐 그런데 보통 전화 뭐 번호 2개 정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회선이 3개다. 회선이 5개다. 이건 번호가 5개라는 건가요? 어떻게 저 해석해야 돼요? 회선이 번호를 말하고 그 회선에 연결된 이제 전화를 이제 바꿔가지고 6대를 썼다 이 뜻인데 예. 전화를 그만큼 많이 교체를 했다는 뜻이죠. 회선도 여러 개를 쓰고. 근데 제가 사건하다가 이제 주가 조작하는 사건을 했을 때 한번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핸드폰을 3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는 통화만 하고 하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하나는 인터넷 검색만 한대요. 왜냐면 하나가 딱 압수수색 됐을 때 그게 조합해가지고 다 털릴까 봐. 그래서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했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개인적인 다른 주가 조작범의 얘기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여러 대를 쓰는 게 그렇게 뭔가 세탁을 하거나 추적을 끊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공무원들한테 강연할 때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부터 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개로 끊어서 할 필요가 도대체 뭐길래 회선도 3개고 핸드폰도 6대고 이게 이러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고 1년 이상 되면은 자료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하셨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 활동을 하면은 핸드폰을 뭐 여러 개, 저도 이제 선거용으로 이제 따로 이제 핸드폰을 하나 이제 수신용으로만 한 적은 있지만 뭐 6, 7대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지금 6, 7대의 핸드폰을 썼다고 자꾸 저렇게 공격하니까 저도 정말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채널 A 사건, 우리 한동훈 장관님 또 아이폰 비밀번호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 장관이 6대를 아이폰 갖고 있어요. 아니요. 6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대의 아이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이제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를 이제 답보 상태에 빠뜨린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근데 저도 이 궁금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아이폰을 쓰시고 핸드폰을 여러 번호,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연락드렸던 번호와 지금 또 대표할 때 연락드렸던 번호가 조금 그 후보 때도 달랐고 이래서 물어봤었는데 그 뒷번호는 같아요. 이제 뭐 뒷번호는 통일해서 쓰시고 이제 앞번호를 이제 바꿔가시면서 쓰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 같은 것들도 이전부터 많이 받아오셨고 본인 개인적인 것들이 혹시나도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자주 이제 휴대폰을 교체한다 이렇게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정치인이 많이 가지고 다닌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좌표 찍기 한번 당해서 자기 휴대전화, 제가 아는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번호까지 바꿨어요. 번호 막 공개가 되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가 많이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 계시니까 좀 의례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공용폰이잖아요. 공용폰을 여러 대를 갖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기 개인 번호라면 뭐 여러 개 가지고 다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슨 비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회선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고 그 같은 회선에 또 휴대폰 자체를, 기계를 여러 번 바꾸느냐.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번호 자체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꿨다는 기억은 거는, 하겠죠. 번호를 뭐 기억도 못할 번호를 왜 갖고 다니겠습니까? 예, 뭐 기억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뭐 이게 증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그 지금 대표를 둘러싼 지난 10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억측을 가지고 막 비리,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시면 가서 판사를 빨리 만나세요. 이재명 대표는 판사를 안 만나요.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셔가지고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석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이화영 전 무지사 재판 파행,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쯤 되면 거의 영화 수준 아니냐, 특히 이 영화 보는 것 같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공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어. 공직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 무슨 영화인데? 그렇다고 이 영화 내용과 지금 현실과 이게 똑같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길래 짚어보는 문제입니다. 왜 아수라라는 영화가 소환된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 때도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드렸었는데 영화 내용이 저희 시각에서 본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기 보면 안남시라는 시를 상정을 하고 거기 시장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불법적인 일을 막 해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 불법적인 일이 적발이 되거나 하기 전에 그 시킨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증거를 없애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래서 그 자기의 비리를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다 발각이 돼서 모두가 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수라라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싸움하기 좋아하는 그런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수라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게 엉망이라는 뜻이죠. 지금 성남시 8년 동안 전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 사건 2개만 보더라도 쌍방울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 2개만 보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 과정을 통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판단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당의 대변인이 검사의 이름을 적시해서 실명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지금 또 다른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고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계속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빨리 판사 만나십시오. 예. 뭐 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정인을 그러니까 피의자인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마 덕수의 이제 김형태 변호사입니까? 김태형 예. 변호사 김형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뭐 법정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화영 전 지사를 이렇게 회유하고 할 생각이었으면 그때 김형태 변호사가 한 내용이 전부 다 민주당에 불리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거죠. 상방울이 김성태가 무슨 후원을 했다, 뭐 누굽니까 저기 이해찬 대표를 후원했다 한 이런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협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의 그 선정, 그러니까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잘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뚝 서게 된 것인데 그동안의 일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재판에 나가시라고 주장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틀림없이 본인이 말씀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셔가지고 진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대요. 이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 근데 어떤 얘기가 전해졌어요? 예, 이 지난 8일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제 결국에는 파행으로 끝났는데 그 하루 전날인 7일에 구치소에 접견온 변호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그냥 아무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갈 테니까 나를 혼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 필요 없다. 네, 그냥 나 혼자라도 가겠다. 예, 혼자 갈 테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다른 변호인 누구의 조력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치 않던 해광 변호사도 아니고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나와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전혀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은 발언들을 이제 재판장에서 쏟아내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에 덕수가 기피 신청서를 내는 것조차도 당시 몰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번 그 2번째 파행에 대한 8월 8일 재판 전날 뭐 해광 변호사 없으면은 그냥 변호사 없이라도 할래.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지금 가능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화영 씨하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같이 기소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피고인인 동시에 상대방의 사건에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방용철 씨가 증인 신문을 할 때 이화영 씨가 증인으로서 진술하면 변호인이 필요 없어요. 그때 변론 분리라 그래가지고 내 재판이 아니라 방용철 재판에 증인으로만 나온 거니까. 증인으로만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증인은 그냥 진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나는 증인으로서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작심을 했던 거예요. 이미 25일 날 할게 방해받았으니까 8월 8일에 변호인 내 재판이 아니라 방용철 사건의 증인으로서 나는 검찰에서 했던 내용 다시 되풀이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겠다란 건데 그만큼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 이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을 법정에서 그냥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덕수 쪽에서 오지 말랬는데 굳이 증인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분리해가지고 그 증인으로만 하면 되는 거를 덕수에서 와가지고 기피 신청서랑 사임계
사임일 같이 내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사임할 변호인은 우편으로 접수하고 법정에 안 와요. 근데 진행을 실컷 해놓고 사임계를 그날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이런 경우. 근데 그냥 이거는 그 재판 방해하겠다는 얘기, 증인으로서 하는 것도 그날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도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그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 한 장, 사임서 한 장, 재판소 기피 신청이 안 되면 내 사임으로라도 이 재판 진행되는 거는 맞겠다. 뭐 지금 그런 의도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문건을 실제로 접수를 했어요. 그 문건은 변호사가 그날 현장에서 써갖고 내는 게 아니에요. 로펌에서 미리 작성해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로펌에서 법원으로 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나는 사임한다 라고 그냥 서류를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은 있었다. 물론 그걸 변호사가 나중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겠다 뭐 이러면 안 냈겠지만 그게 안 될 걸 예상했기에 준비해온 거다.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막으려는 플랜 A, B, C는 다 갖고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부인 김혜경 씨도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 배모 씨.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도 8월에 김혜경 씨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 3명과 이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오찬 식사 비용을 그 배모 씨의 지시하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기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이거를 경기도 법카로 사용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서요.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78,000원 사건이다 이러면서 사건 자체를 이제 축소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